지난달 11일 24살 한 청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모는 외아들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그가 머물던 회사 기숙사를 찾았습니다. (13제곱미터) 4평가량의 좁은 방엔 사고 당일에도 정신없이 집을 나섰을 아들의 마지막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아들이 남긴 너무도 초라한 유품들. 아들이 벽면에 써붙인 굳은 다짐들은 부모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결혼도 하는 거 보고 싶고 늙어가는 것도 보고 싶고 아이고. 이젠 이룰 수 없는 부모의 꿈처럼 청년의 꿈도 소박했습니다. 하청업체에서 경력을 쌓으며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언젠가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을 거라 여겼습니다. 지난해 9월 발전소에 취업이 결정됐을 때만 해도 가족은 행복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렵게 마련해준 새 옷을 입고 들떠있던 아들. 입사 3개월 만에 주검으로 돌아온 김용균 씨. 그는 24살 하청 노동자였습니다. (2019년) 기해년의 태양이 떠올랐지만 우리는 아직 기쁘게 새해를 맞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발생했던 24살 한 청년의 참혹한 죽음 때문입니다. 첫 직장 출근을 앞두고 부모님이 사준 새 양복을 입고 새 구두를 신고 수줍어하던 김용균 씨. 선한 눈망울의 24살 청년은 그로부터 불과 3개월 만인 지난 12월 11일 차디찬 죽음으로 부모에게 돌아왔습니다. 말끔한 양복과 구두 대신 자신의 이름이 적힌 작업복과 때 묻은 슬리퍼와 함께였습니다. 하청업체에서 힘든 일도 해봐야 한다던 청년의 꿈은 경력을 쌓아 언젠가 한국전력 정규직 직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한 청년을 이토록 참혹한 죽음으로 내몬 것일까요? 지난달 10일 태안발전소에서 야간 근무 중 사망한 고 김용균 씨. 용균 씨의 죽음에 동료들은 참담한 심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뭐 때문에 와? 그런데 빈소 한켠에서 벌어진 실랑이. 당신들 어머니한테 아버님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용균이가 잘못해서 시키지 않은 일을 하다가 죽었다고 보험 처리하고 죽은 부모 앞에서 돈 얘기했잖아. 우리는 조문 가려서 받으니까 가라고. 이들은 용균 씨를 고용했던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 관계자였습니다. 조문을 할 자격도 없다고 이들을 쫓아내는 동료들. 그들이 이토록 분노한 건 사고 직후 회사가 취한 태도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용균이 참 착하고 성실한 아이인데 곧 뭐 가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걸 했고 또 고집도 세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애를 잃어버렸는데 사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보험 들어있으니까 보험도 해결해서 줄 테니까 뭐 그런 얘기를. 자식 팔아요, 제가? 용균 씨가 처음 취업한 곳은 우리나라 전력의 8%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태안화력발전소. 발전소 내 컨베이어 벨트, 이 벨트를 통해 석탄이 옮겨지고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돌아가는 이곳에서 용균 씨는 긴 길이의 벨트를 점검하고 청소하는 일을 했습니다.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호흡이 어려울 정도로 탄가루가 날렸고 내부는 앞을 가늠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어두웠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초속 5m로 빠르게 움직이는 벨트를 점검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라는 게 상상하시는 그 이상이에요. 이 벨트 무게만 20톤이 넘어요. 거기다 시간당 1,500톤의 석탄을 실어 나르거든요. 시간당. 그럼 그 속도, 힘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럼 눈으로 보면은 저도 기계 쪽으로만 20몇 년을 일을 했는데 털이 쭈삣쭈삣 할 정도로 기계가 어마어마하게 세게 돌아요. 컨베이어 벨트 아래로 떨어지는 낙탄을 처리하는 것도 용균 씨의 업무 중 하나였습니다. 낙탄 조각이 벨트 부품 사이에 끼기라도 하면 벨트가 멈추거나 화재 위험까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식간에 산처럼 쌓이는 많은 양의 낙탄. 이를 치우는 일은 매우 고됐습니다. 용균이도 뭐 거기 탄 치우는 걸 제일 힘들어요. 말이 운전원이지 낙탄 치우는 시간 참 많아가지고 또 용균이 라인 같은 경우는 벨트가 좀 구조가 두 개인데 용균이 같은 경우는 분탄이 많이 날리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진짜 마음 먹고 치면 1시간 이상 치워야 되니까 맨날 까맣게 해가지고 설비기 전에 해달라 그랬었어요. 물 뿌리면 그냥 씻겨나가게 해달라 그랬는데 안 해줘가지고 3억 든다 그랬는데 4억 든다 그랬는데. 하청 노동자들은 조금이라도 안전한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일해보고자 여러 차례 설비 개선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번번이 묵살당했다고 합니다. 원청이 같이 일을 한다고 하면 설비 이렇게 안 만들죠. 안전하게 만들고 안전하게 만들었다 하도 인원을 더 충원을 시켜서 뭐 2인 1조라든지 3인 1조라든지 이렇게 해서 안전에 최우선을 뒀겠죠. 용균 씨가 관리해야 했던 시설물은 총 4개. 대기실에서 출발해 정해진 동선대로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고 낙탄을 치우다 보면 한 번 순찰하는데 2~3시간은 걸렸다고 합니다. 게다가 하루 3번씩 총 17km에 달하는 넓은 범위를 돌아야 했기 때문에 밥도 못 먹고 12시간 연속으로 일할 때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날 밤 용균 씨는 어떻게 사고를 당했을까? 우리는 장례식장에서 사건 당일 용균 씨와 마지막 통화를 했고 가장 먼저 시신을 발견한 직장 동료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며칠째 장례식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정인우 씨. 남성은 많이 가지. 그가 힘겹게 그날의 기억을 꺼내놓습니다. 벽박을 2번인가 짚었어요. 안 뛰는데 벽박 짚는 과정에서 위로 보니까 머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순간 이제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정 씨의 증언과 태안발전소 내부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보면 용균 씨는 그날 거의 쉴 틈 없이 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8시 45분 어두컴컴한 곳에서 사비로 샀다는 손전등의 작은 불빛에 의지해 양옆으로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를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약 15분 뒤 누군가에게 휴대전화로 점검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하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또 다른 환승타워의 모습이 보였다가 밤 10시 35분엔 사고가 났던 타워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날 다른 곳에서 작업 중이었던 정 씨는 용균 씨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날따라 날이 추워 배수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밸브를 열어놔야 하는데 정확한 위치를 못 찾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위치를 묻고 또다시 확인하느라 용균 씨가 걸었던 전화는 총 3통. 통화만 가지고는 좀 이해를 못해서 제가 그 친구가 3번째 전화했을 때 어느 장소로 오라고. 결국 직접 만나 용균 씨에게 밸브 위치를 알려주기로 한 정 씨.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용균 씨가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용균 씨에게 전화를 2번이나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고 불안해진 동료들은 그를 찾아 나섰습니다. 전기실 같은 데는 따뜻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앉아서 쉬는가 보다 그래서 다 그런 데만 찾았는데 없길래 사고 났구나. 그냥
사고 난 건 알았으니까 차라리 뭐 머리라도 세게 부딪혀서 기절이라도 했거나 그러길 바랬어요. 죽거나 이런 건 생각도 못했죠. 하지만 그 바람은 무참히 깨졌습니다. 새벽 3시 23분 컨베이어 벨트 하단 부분에서 용균 씨가 사망한 채 발견된 겁니다. 동료 정 씨와 마지막 통화를 한 오후 10시 41분 이후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정 씨를 만나기 위해 이동하기 전 점검하고 있던 기계에서 이상을 발견했고 설비 안을 더 자세히 살펴보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머리가 이제 케이스상으로 너무 깊숙이 이제 밀고 휩쓸리면서 그 아이들 사이로 머리가 이제 끼고 몸체는 벨트 위에서 계속 닳고 있었죠. 균형을 잃은 순간 순식간에 벨트 회전 장치에 머리가 낀 듯 보이고 용균 씨 사고 흔적은 벨트 위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위험한 현장에서 혼자 일하다 죽음을 맞았습니다. 당시 숨진 용균 씨 주변에서 불빛이 켜진 채로 발견된 휴대전화. 유족 동의를 얻어 살펴본 그의 휴대전화 속엔 밸브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숨지기 전까지 배수관 동파 방지를 위한 밸브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용균 씨의 시신이 수습된 건 오전 7시. 그의 시신이 발견된 지 무려 3시간 반이 지나서였습니다. 그 사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다녀러 왔을 때 이게 어떻게 됐어? 이런 얘기부터 안 했었어요. 생산 몇 프로야? 이거부터 물어봤었어요. 생산할 수 있어? 이렇게. 서부발전은 컨베이어 벨트가 중단된 것을 더 심각하게 여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정비 문제로 가동을 중단한 옆 벨트를 돌리려고 정비업체도 불렀습니다. 현재 5시 10분입니까? 5시 10분 정도 됐을 거예요. 이동해서 작업을 해야 돼. 결국 시신이 수습되기도 전인 오전 6시 32분부터 78분간 다른 컨베이어 벨트를 가동시킨 발전소. 그 사이 용균 씨 동료들에게는 시신 수습을 하라는 지시까지 내려졌다고 합니다. 소장님이 시신 우리 보고 옮겨라 했을 때 보는 것도 힘든데 시신 우리 보고 옮기라 그러니까 그때는 좀 화가 많이 났었고 좀 이게 도리로서 맞나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입사 직후부터 숙련 노동자들도 힘들어하는 위험한 일을 기꺼이 떠맡았던 고 김용균 씨. 동료들은 그의 죽음이 위험의 외주화가 낳은 비극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 아무도 거기다 머리나 손 넣을 생각 못 할 거려. 지들이 아니까. 지들은 알면서 그거 안 하면서 왜 우리 보고 다 하라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소리죠. 그 사람들은 목숨은 뭐 하나고 우리는 여러 개입니까? 그 사람들도 가정 있고 가장인 사람이고 자식이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사고 직후 서부발전 측은 애초 컨베이어 벨트가 가동 중일 때 장비 점검을 하는 일은 자살행위라며 김용균 씨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다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장 동료들은 발전소 측의 해명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김용균 씨처럼 경험이 없는 경우 기계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험하더라도 시설 안쪽으로 팔과 머리를 넣어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회사 측에 보고도 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숨진 김용균 씨의 휴대전화에는 각종 설비를 점검한 뒤 보고용으로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됐습니다. 결국 그날 밤 한눈 한 번 팔지 않고 설비 점검을 하던 김용균 씨는 안타깝게도 사망했습니다. 이를 두고 많은 이들이 그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위험을 외조화한 공기업에 의한 타살이라 주장합니다. 고 김용균 씨 동료들은 원청인 서부발전으로 향했습니다. 죽이지 마라! 살고 싶다! 살고 싶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그들에게 용균 씨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열악한 노동 현장에서 그들도 언제 죽음으로 내몰릴지 모르는 상황. 그들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직접 묻고 싶었습니다. 동료들의 거센 요구에 결국 모습을 드러낸 서부발전 김병숙 사장. 동료들은 그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랬습니다. 우리 김용균 님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고 여기 함께 와주신 동료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다시 한번 안타깝고 불행한 사고에 대해서 깊이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과의 말만 전하고 자리를 뜨는 김병숙 사장. 김용균 씨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기대했던 동료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까지 날선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걸까? 발전사에 어쨌든 하청 노동자들 구조가 가장 많은 구조예요. 에너지 공기업 중에서. 그래서 그 간접 고용 비율이 무려 39%, 40%에 달하거든요. 진짜 완전 더 경영의 효율화를 집중했었던 것 같아요. 발전사들이 오히려 전기를 생산해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전기 기본권을 하려던 것이 아니라 기업적인 진짜 마인드로. 2013년 이후 정부가 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면서 발전소 위험 업무 중 대부분은 하청업체로 넘어갔습니다. 서부발전 역시 여러 개의 하청업체와 계약을 합니다. 그중 하나가 한국발전기술. 용균 씨는 그 회사의 신입 직원이었습니다. 한국발전기술은 2015년 태안발전소 발전기 일부를 운용 관리하는 용역계약 경쟁 입찰에 나섰습니다. 네 개의 민간업체 중 최저가를 적어내 3년간의 계약을 따냈습니다. 최저가의 입찰을 받은 그들이 최대한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 택한 방식은 인건비와 안전비용 등을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낙탄 처리 업무 중 일부는 재하청을 줘 비용을 절감했고 필요한 인력은 인건비가 낮은 비정규직으로 채용했습니다. 3개월에 걸쳐 충분히 받아야 할 안전교육도 선배를 따라다니며 받는 현장 3일 교육으로 끝냈습니다. 단기간에 이루어진 교육으로 업무는 제대로 할 수 있는 걸까? 2, 3일 때는데 길도 몰라가지고 막 자전거 찾으러 다니고 자전거 어디 세웠지? 이러면서 그래서 밥 먹은 것도 늦게 오고 그런 적 있어요. 길 잃어버리니까 그것도 커가지고 발전소가. 그러면 3일 정도는 길을 거의 이제 아는 정도고. 네, 그래서 3일 정도 길만 하나도 양호한 거죠. 겨우 길만 아는 정도의 지식으로 이들은 위험한 작업 현장에 바로 투입됐다고 합니다. 위험한 업무를 도맡았지만 급여는 턱없이 낮았습니다. 우리가 확인한 용균 씨의 한 달 기본급은 최저임금보다 8만 원 많은 165만 원. 평일 밤낮에 휴일까지 쉬지 않고 일해도 월급은 211만 원밖에 안 됩니다. 한국발전기술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싼 용균 씨와 같은 20대 노동자들을 가장 많이 고용했습니다. 더군다나 기본적인 규정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소음이나 분진이 많은 구역은 2인 1조 점검이라고 명시돼 있는 발전소 내부 지침. 그러나 회사는 인력난을 핑계로 용균 씨 같은 신입 직원도 혼자 일터로 내보냈습니다. 저는 입사하고 2인 1조로 일해본 적이 없어요. 그나마 이 인간들이 인건비 아끼겠다고 그것도 줄인 거예요. 그리고 2016년도에 15명이었어요. 총 인원이 과별로. 근데 그걸 12명으로 줄이면서 사무직 인원을 줄인 게 아니라 현장직 인원을 3명을 줄였단 말이에요. 예비 인력까지 다 줄여버린 거예요. 그나마 있던 인력도. 지난 14일 열린 현장조사 결과 공개 브리핑. 이 자리에선 최소한의 안전수칙도 없는 발전소의 실상이 폭로됐습니다. 특히 컨베이어 벨트를 세우는 비상정지장치 풀코드에 대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허락 받고 세우라고 합니다. 실수로 건드리면 기본 30분이 쓰는데
서부발전이 나기가 났답니다. 그래서 풀코드가 축 늘어져 있는데도 그냥 둡니다. 정상적인 풀코드는 팽팽한 상태로 조금만 당겨도 컨베이어 벨트가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태안 발전소 곳곳에서 발견된 대부분의 풀코드는 느슨하게 늘어져 있는 상황. 원청인 서부발전이 컨베이어 벨트를 쉽게 멈출 수 없도록 일부러 줄을 늘려놨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하청 노동자의 안전보다 회사의 이윤을 우선시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서부발전. 하지만 용균 씨뿐 아니라 서부발전 사업장에선 매년 산재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47명의 재해자 중 무려 45명이 하청업체 노동자들. 그런데 같은 기간 원청인 서부발전은 사업장의 안정성을 인정받아 산재 보험료까지 감면받았습니다. 공간은 동일한 공간을 사용하지만 사업장의 개념으로 놓고 보면은 별도의 사업장입니다. 원청과 하청이 별도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하청 노동자들의 산재 사고도 그를 고용한 하청회사 책임이란 겁니다. 그런데 서부발전은 하청업체에게 공식적인 업무 지시를 내렸습니다. 서부발전이 휴대전화를 통해 하청 노동자들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내린 경우도 허다합니다. 원청은 하청 노동자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불법 파견해서 가능한 거거든요. 업무 지시를 하고 싶으면 파견 근로자, 노동자를 써야지 하청을 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기본 틀입니다. 위험한 일은 하청 노동자에게 떠넘겼던 서부발전. 반면 생명을 보호할 기본적인 안전장치조차 마련해주지 않았기에 사람들은 김용균 씨의 죽음이 사고가 아닌 인재라고 말합니다. 과연 서부발전은 유사한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걸까? 근로 환경 조건이 이제 위험하거나 이런 거는 다 이렇게 공유가 되고 인지가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런 부분은 지금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사실은 그런 부분을 특별히 어느 부분이 위험한지 어떤 쪽을 개선해야 할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특별 감독이 와서 23명이 왔습니다. 20몇 명이 와가지고 2주간에 걸쳐가지고 하겠다는 저희들도 뭐 자체적으로 인지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신속하게 개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지금 그 설비 요청한 것들이 여러 차례 있었다던데 그런 것도 혹시 재검토되거나 이런 것도 있어요? 예, 그 부분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소극적인 답변을 내놓는 관계자. 우리는 관할 관리감독기관을 찾아 향후 계획을 물었습니다. 국내 최대 이제 석탄 화력 발전소라고 하는데 태안 화력 발전소가 그 수준에 걸맞지 않은 이제 안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사고 목격자나 이제 동료 작업자 등 이제 사고 관련자들하고 출석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하청의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책임자에 대한 이제 형사처벌하고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태안 화력 발전소에 대한 관리 감독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도 물었습니다. 저희 보령청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이 지금 5명이 있습니다. 5명이 있는데 저희 이제 보령청 관할 구역이 7개 시군구입니다. 관내에 있는 사업장 자체가 이제 한 약 32,000개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감독관 1인당 6,400개소를 이제 관리해야 된다는 이런 이제 현실적인 수치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한정된 행정력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사업장을 실제적으로 감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있는 거고요. 결국 아무도 막을 수 없었던 한 청년의 죽음. 오늘도 하청 노동자들은 목숨을 걸고 위험한 일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2013년) 이후 발전소는 위험 업무인 유해가스 제거, 운전 정비 등 발전 과정의 전처리, 후처리를 모두 외주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청업체들은 낙찰을 받기 위해 조금이라도 낮은 금액을 써내야 했습니다. 김용균 씨가 소속되었던 한국발전기술의 경우도 2015년 경쟁 입찰에 참여해
최저가에 낙찰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급여가 싼 20, 30대 젊은 노동자를 고용해 계약 단가를 맞춰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험 업무의 외주화로 피해를 입는 20, 30대 청년 직원들이 늘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픈 아버지, 힘들게 일하는 어머니를 생각해 김용균 씨도 취업이 어려운 공기업 정규직 대신 하청업체의 비정규직을 선택했고 죽음으로 퇴사하고 말았습니다. 노동계 전반엔 이처럼 먹이 사슬의 최하 계급이 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김용균 씨가 많습니다. 24살 청년의 죽음에 터져나온 목소리. 그것은 위험의 외주화를 멈춰달란 외침이었습니다. 외주화를 중단하라! 직접 고용 정규직화! 불법 파견이나 특수고용이나 이런 노동자들도 좀 사람이니까 저희도 사람이거든요. 사람으로 대접받고 그런 사대보험도 되고 그런 좀 적어도 죽지는 않는. 인터넷 설치 기사인 김종덕 씨. 그 역시 대기업과 하도급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 소속 직원입니다. 몸을 지탱해줄 안전장비도 없이 높은 지붕 위에서 해야 하는 위험천만한 작업. 조금만 방심해도 큰 사고로 이어질 만한 아찔한 높이입니다. 하루 10여 건의 작업 중 절반이 고궁에서 인터넷을 설치하는 일이라는 김종덕 씨. 눈이나 비가 올 때면 위험은 더 커진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지붕뿐만 아니라 이제 고객님들 집에 방문해서 작업을 하다 보면 이게 베란다 이제 샤시를 잡고 이렇게 매달려서 작업하는 경우도 많아요. 뭐 숨주 작업하다가 뭐 감전돼서 정신을 잃고 떨어진다든지. 삶과 죽음의 공포가 공존하는 일터. 회사 측이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인력 보충을 제때 해주지 않으면서 근로 환경은 더 열악해졌다고 합니다. 이게 작업하다 보면 이런 전력선이 있거든요. 저희 안전 벨트에 이 전기선이 말려버리면 이제 쇼트가 나가지고 감전되기가 되게 쉽죠.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이제 현장 기사들은 자기가 일하는 만큼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위험하든 솔직히 뭐 목숨을 내놓고 일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무리해서. 현 상황을 악화시키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도급 계약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청업체 입장에서 딱 보면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자기가 잘려나가는데 그 안에 뽑아내야죠. 이혼을 뽑아내야죠. 6개월 있다 안 볼 수도 있는 사람들하고 무슨 안전을 얘기하고 고용, 그 일자리의 질을 얘기하겠습니까? 언제든 하청업체를 바꾸면 되는데 원청이 왜 투자를 하느냐는 겁니다. 결국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채 일을 하다 다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하지만 치료에 대한 지원은커녕 다쳐도 일을 계속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복귀하는 일도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원청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본사 규모를 작게 가져가고 인력 구조를 작게 가져가고 외부의 협력업체를 많이 이용한 편인데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대통기사분들은 자회사 직고용하기로 2020년까지 직고용하기로 해서 합의식을 다 체결을 했거든요. 하지만 현장에서 만난 하청 노동자들은 자회사가 또 다른 이름의 하청이라고 주장합니다. 자회사라는 게 이제 정책상 필요해서 만든 하청업체 같은 거잖아요. 그냥 정책상 만들어진 자회사로 그냥 고용되는 거는 좀 올바른 게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하청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이제 고용은 안정된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회사도 사실 언제든지 업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거나 자회사의 처분 가능성은 좀 더 뭐 회사보다 훨씬 쉽다라고 할 수 있겠죠. 직접 고용이긴 하지만 사실은 하청으로 운영되는 수준의 임금 수준이거든요.
다른 하청 노동자들의 상황은 어떨까? 현장 인력을 용역업체를 통해 채용하고 있는 한 택배 물류센터. 우리는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물류가 집결하는 한 허브 터미널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선 지난해 8월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청년이 컨베이어 벨트 부근에서 감전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2달 후엔 30대 협력사 직원이 대형 트레일러에 치여 숨졌습니다. 미흡했던 안전 설비가 문제였습니다. 해당 허브 터미널의 사정은 나아졌을까? 다행히 노동자들에게 안전모가 지급되고 택배를 옮기는 컨베이어 벨트는 사고 당시보다 속도가 늦춰졌습니다. 전에는 없던 50분 작업 후 10분 휴식 시간도 주어졌습니다. 이번에 사건 있었잖아요. 지금 좀 괜찮아요. 일하면서 하이바 쓰는 거나 여기 뭐 차량 속도 제한합니다. 이 정도는 좀 그래요. 먼저는 속도를 좀 높이고 물량을 많이 했는데 지금 물량도 줄이고 속도를 천천히 하고 안전 위주로 가요. 물량보다. 하지만 우리가 만난 한 하청 노동자는 중간 대리점 격인 서브 터미널에 대해선 안전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지난번에 에서 노동자분 돌아가셨을 때도 저희도 똑같은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해진 조치라고는 그냥 이거 두 개 사진이 다예요. 낙하 위험 충돌주의. 10톤 트럭이 오가는 상하차장은 특히 위험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차가 내가 다 탁탁 치는 거예요. 이쪽 라인이 다 지금 부서졌죠. 선명한 충격의 흔적. 현장에선 오로지 운전사의 감에 의지해 트럭이 후진합니다. 트럭의 이동 경로를 오가는 노동자가 자칫 한눈을 팔면 큰 사고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 차량의 이동을 통제할 안전관리원은 배치돼 있지 않습니다. 10톤 트레일러가 크게 오는데 수작업하시는 안전요원이 없는 거죠. 그게 문제죠. 유도하시는 분이 없으니까 감으로 와서 되니까 그냥 차가 탕탕 치니까 이것 또한 매일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뭐 가끔씩 하는 게 아니라 매일 가서 10톤 트레일러가 치니까 지금 뭐 성한 데가 하나도 없잖아요. 네. 현장엔 감전으로 인한 화재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작업 중 갑자기 꺼진 조명. 이런 일이 익숙한 듯 누군가가 벽에 걸려있는 우산으로 전기 차단기를 올립니다. 야, 켜졌네? 또 꺼졌어. 네, 케이스 뚜껑 아닌가요? 이거 탔네? 네, 다 타서 그래. 오, 화재 날 뻔했네. 여기 새까맣게 걸렸네. 곳곳에 방치돼 있는 전선들. 언제 누전 사고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이게 매일매일 반복하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이걸 위험하다고 느끼질 않아요. 저도 그렇고 기사들도 그렇고 그냥 떨어지면 올리고 떨어지면 올리고 또 추우니까 안 올릴 수는 없고 원청은 전력 증강 공사를 좀 해달라면 해결이 될 텐데 안 해주고. 얘기는 하셨어요? 얘기했죠. 얘기해도 안 해줄 뿐더러 우리는 서브 터미널의 택배 인력을 관리하는 운영주에게 안전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안 보시고 가다가 거기 만약에 사람이 압사하죠. 압사. 살짝 움직이지만 알고 얼마 안 벌어진 줄 알고 다시 후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일어나면서 압사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 굉장히 많아요. 이때까지는 요번에 이제 사건이 났던 이렇게 이슈화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바꿔야 되는 거죠. 사고 예방을 위해 설비 개선이 필요하지만 사실상 원청은 설비 투자에 소홀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이제 주로 수행하는 쪽은 제가 되죠. 사실 콘덴서도 한번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정비를 한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제 또 이런 설비는 계속 유지보수를 해줘야 되거든요. 내년에 계약 종되면 다른 데로 옮길 건데 뭐 그런 걸 일단 쓸 수 있을 정도로만 손을 보지 설비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원청인 A 물류회사에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전국 물류센터에 총 300억 원의 시설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서면으로 답했습니다.
하청 업체와의 계약을 통한 서브 터미널 운영은 업계의 일반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하청을 하게 되면 원청으로서는 그만큼 거기에 따른 아까 이제 안전에 관련된 책임도 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비용도 절감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안전이나 뭐 이런 데 들어간 비용이 100이다라고 하면 한 80% 정도만 넣어가지고 이제 사실상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만큼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원청이 하청업체와 계약을 맺는 이유는 위험 부담을 덜고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란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불산가스가 누출된 건 오늘 새벽 그렇다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청은 어떤 책임을 지는 걸까? 2013년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삼성반도체 불산 누출 사고. 지난 10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선 원청의 임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사고에 대해 직접적인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도국을 주면 기존의 이제 민법이나 재판 실무상 원청이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주화되고서 사고가 났을 때 여전히 원청은 책임이 없다는 기본 논리가 만들어져 있고, 지금도 대법원 판례를 찾아보면 외주화를 하면 원청은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대법원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5년간 주요 50대 기업에서 발생한 215건의 산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실형은 단 한 건입니다. 2017년 5월 크레인 충돌 사고가 있었던 거제 조선소. 하청 노동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중경상을 입은 대형 사고였습니다. 거대한 2개의 크레인을 동시에 가동하면서 충돌이 발생했고 크레인은 순식간에 사람들을 덮쳤습니다. 이게 다 그 휴게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로 이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이었거든요. 근로자들 다들 그분들이 사고를 당하신 거죠. 그날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생을 잃은 박철희 씨. 당시의 사고가 분명 인재였다고 말합니다. 6월 전에는 이제 출발을 해야 거기 가서 다시 그 고정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까지 그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공기를 맞춰야 된다고 좀 많이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있었죠. 그리고 또 그 전에 비해서 안전감독은 좀 더 소홀해졌었고요. 하지만 조선소장을 제외하고 회사 관계자 대부분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책임자는 없는 상황. 저희보다 초창기에는 뭐 환영 환청 같은 게 너무 많았고 뭐 이런 그 사고 이후에 그러니까 약간의 폐쇄 공포증도 있고 혼자 공포증 같은 게 되게 많아요. 그냥 건물에 들어가도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사고 당시 부상을 입었다가 이후 현장에 복귀했던 신진철 씨. 그 역시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결국 이 일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크레인이 움직일 때마다 사이렌 소리가 울려요. 울리면 진짜 사람 미칩니다, 진짜. 정말 미쳐요, 진짜. 근데 약 없이는 잠을 못 자니까요. 사고 난 후에 저희 둘째 애가 태어났었어요. 애들은 울잖아요. 제가 그 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 된 애 운다고 제가 이마를 때렸어요. 안고 있다가. 우는 소리 싫어가지고. 마치 소리 민감해서. 네. 사이렌 소리나 뭐. 이겁니다. 신 씨가 사고 전 찍었다는 사진 한 장. 저희 집사람하고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그만큼 하청이라도 제가 그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난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사고 후 하청 노동자의 처지를 제대로 깨달았다고 합니다. 저는 불량식품인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핫도그 사 먹고 나서 남은 거 있잖아요. 젓가락.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 씹어 먹고 남은 건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같은 업무를 해도 원청의 소속인지 하청업체 소속인지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고 생사가 갈릴 수 있는 노동 현장. 하청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원청에 의해 쓰이다 버려지는 소모품이라 말합니다. 현행법으로는
작업장에서 사망한 이가 하청 노동자인 경우 원청의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거나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미비한 사업장은 고의로 봐서 처벌해야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지만 법적 판단을 하는 법원은 이를 과실로 보기 때문입니다. 과실은 실수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중하게 처벌할 수 없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건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처리됩니다. 결국 하청 노동자들의 위험한 작업 환경을 개선할 대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3년 전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던 구의역. 당시 혼자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19살 김군의 사연에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여건 문제가 부각되면서 현장을 방문한 국회의원들도 앞다투어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여야 없이 이건 머리를 맞대고 필요한 법안이 있다면 성안을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업무들은 전부 다 직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국회에서 그렇게 노력을 할 텐데요.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고칠 일이 있으면은 다시 한번 손보고 자세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20대 국회에서 쏟아진 산업안전 관련 법안만 40여 건. 그런데 대부분의 법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구의역 사고 3년 전과 사고 직후 2번에 걸쳐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법안을 제출했다는 한정희 의원. 그러나 그래서 저는 사실은 김군 사건이 있고 난 뒤에 국회에서 잘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2016년 이때가 박근혜 정부가 노동학법 5가지를 내놓고 뭐 이런 것 저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걸 오히려 논의를 하자고 하는 바람에 정부의 반대 때문에 한 차례 정도 논의되고 더 이상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노동자의 사망 사고 시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기업살인 처벌법. 당시 심상정 의원이 발의했던 이 법안도 국회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사건 터지면은 냄비 끓듯이 온갖 대책 법안 다 내놓고 있다가 화면에서 사라지고 나면은 아예 다 잊어버리는 거죠. 원청의 책임을 부과하는 법을 만드는 것을 주저하는 것은 그만큼 국회가 생명보다 이윤을 더 중요한 가치로 보고 있고 재계나 사용자 단체의 이익에 편향돼 있다. 그런데 김용균 씨 사망 사건 후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65인, 반대 1인, 기권 19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안 폐안은 파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년 만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이 법이 통과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던 걸까? 이 문제가 터지자마자 이제 시민사회나 노동계 쪽에서 그러니까 요구했던 것은 더 이상 이런 이제 뭐 위험의 외주화, 죽음 외주화 이게 발생하지 않으려고 하면 원하청 관계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잖아요. 당초 정부가 내놓은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것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개정안을 처음 냈을 때에는 원청의 모든 사업장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의 안전을 다 보호해라.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고 사망 경우에는 원청도 하청과 똑같이 책임진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첫 번째 중요한 변화입니다. 4.5m 높이에서. 그런데 노동계는 작년 11월에 내놓은 정부 수정안이 당초 정부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당초 정부안과 수정된 정부안을 비교해봤습니다.
11월 정부 수정안에는 노동자의 사망 사고 시 사업주에게 징역 1년 이상 처벌을 한다는 처벌의 한선이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위험 업무의 도급을 금지한다는 항목에는 예외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현재 법은 7년 이하의 징역에다가 1억 이하의 벌금인데 이것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좀 높이긴 했지만 한선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종이호랑이 법이다. 이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법조항 일부를 수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경영계의 꾸준한 반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강화된다라고 하면 기업들한테 지나치게 큰 부담이 된다. 내지 이거 너무 좀 규제를 강화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논리가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당시 정부안이 발표된 직후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는 개정안이 기업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경영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정부가 11월에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 대해서도 재계는 계속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던 상황. 10년 전 직업병 피해자인 원진래 의원. 외국의 입법례를 말씀드리면 선진 외국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 작업 중립 명령을 내리는 법률 사례는 전무합니다. 또한 그 유해 작업의 도급이나 고용부 승인 도급 작업이 하도급이 수급인 근로자의 산재 발생 위험을 더 증가시킨다는 실태 조사 및 객관적인 자료도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데 하여튼 경총의 얘기는 근로자 산재 발생 위험을 더 증가시킨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라고. 연구한 적이 없으니까요. 연구한 적이 없어요. 지금 한국의 산재 통계는 여태까지 하청 산재 통계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기업들이 외주화를 많이 하는 추이가 있거든요. 그 추이와 하청 산재 사망이 늘어가는 추이가 똑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의 이제 추이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경총의 주장은 그러니까 알만한 분이 왜 저러실까? 국회에서도 원청의 책임 강화와 처벌 규정 등 두 가지 핵심 쟁점을 놓고 여야가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소회의가 열렸지만 일부 의원의 불참으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법의 처리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 원내 지도부에서 처음부터 다시 좀 이렇게 제대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소회의조차 열리지 못하고. 한국당 내부가 아직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선뜻 다 이렇게 타결 안 시켜주니까 그런 거죠. 뭐 한국당이 반대한다고 그래. 한국당이 뭘 반대해. 신중히 검토하는 거지. 신중히 검토하는 거예요? 원내 지도부 쪽에서 지금 뭔가 타협 좀 찾고. 아니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11월 달에 들어왔고 전부 개정 법률인데 국민들도 잘 몰라 이 법을. 좀 다 끝났나요? 국회의원들의 의견 차로 인해 연내 처리 여부도 불투명했던 상황. 위원장님 그럼 오후에 다시 협상하나요? 아니면? 결국 여야 원내대표들이 모여 협상에 나섰습니다. 지금 국회 현안 사항이 많이 있어서 조금 더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관련된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그날 저녁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는 소식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됐습니다. 정말 이게 꿈이야 생시야. 더 이상 아들과 같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는 고 김용균 씨 어머니. 하지만 이 개정안으로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시키기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도급 금지 조항이 신설됐지만 도금 작업이나 수은,
납, 카드뮴의 재련 등에 대한 작업에만 이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크린도어나 뭐 또 컨베이어 벨트나 또는 이런 발전 설비와 같은 영역에서 여전히 원청 사업자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사업장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는 위험이 외주화된 핵심 영역에 대해서 다룰 수 있어야 되는데 상징적인 의미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외주 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법이냐에 대해서 여전히 사각지대를 크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28년 만에 이룬 일보 전진. 하지만 하청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통 끝에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안. 남겨진 과제는 여전히 많아 보입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차단하기 위해 위험 작업의 도급을 금지했지만 적용 대상이 무척 제한되어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균 씨 사고처럼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당초 정부안에 따르면 원청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지만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률안에서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처벌이 지나치다는 재계의 반발 때문입니다. 고장난 손전등과 건전지 컵라면, 고 김용균 씨의 유품입니다. 2년 전 서울 지하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작업을 하다 숨진 19살 김군의 유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유품이라고 남긴 것이 고작 컵라면과 낡은 소지품뿐인 이들의 죽음.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누가 이 젊은이들의 죽음을 멈추게 할 수 있는지, 그들에게 죽거나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를 주자는 것이 정말 지나친 요구인지 말입니다. 아무니까 몇십억 남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어르신 한 분당 50만 원씩 보시면 한 달에 그래도 한 1,500 정도? 1년에 1억 5천 내 기권 2억을 갚는 거죠. 한 달에 약 300이 넘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왜 그렇게 무리하게 많이 났을까? 돈이죠. 왜 그랬을까요? 돈벌이 어째 뭐 있어. 나이트 클럽 다니시고 여행 다니시고 그 돈은 눕는 돈이라고 먼저 온 사람이 눕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여기 왜 남식에 빠질까요? 정신적 하나 발탁하지.